입문서 22페이지 한 펴 보세요. 민법 총칙, 사법으로서 민법, 사법이다. 그리고 일반 사법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 실체법이다. 그리고 행위규범이면서 동시에 재판규범이다. 거기서는 이제 사법, 일반 사법, 실체법으로서 행위규범, 재판규범 그 부분을 잘 관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실체법으로서 행위규범이면서 재판규범이다. 그거요. 체크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법원이죠. 민법 제1조가 법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민법을 들어가는 거예요. 법원이라고 하는 말은 법의 존재 형식, 법의 원천 그런 뜻이잖아요. 그 민법은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느냐. 그래서 민법 제1조에 보면은 법원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민사에 관하여, 여기서 민사에 관하여 라고 하는 의미는 민사와 관련돼서, 즉 개인 간의 거래와 관련돼서 분쟁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해결할 때는 법률을 따져보고 그 법률 규정에 의하고,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마저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법률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 늘 들었던 그 법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률. 여기서 얘기하는 법률은 성문화되어 있는 법체계 모두를 얘기하는 거고요. 관습법이나 조리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문자로 구성되어 있을 수 없잖아요. 여기서 성문이다라고 하는 건 뭐 무슨 성의 문, 그 문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는 성문이다라고 하는 건 문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성문화되어 있는 그 법,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습법이나 조리다라고 하는 건 성문화되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요, 불문법 형태. 그래서 문자로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이런 법의 형태다. 그래서 이걸 불문법 형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문화되어 있는 이 법이다라고 하는 건 종이에 책으로 써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법률은 물론 국회에서 제정한 그 법률로서 가장 대표적인 게 있으면 뭘까요? 민법이겠죠. 민법 전.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법률은 민법 전이 가장 대표적이겠지만 민법 전뿐만 아니라 혹시 사법이 아닌 공법 중에서도 민사에 관한 것, 그러니까 민법 제1조를 다시 읽어보면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라고 할 때 법률은 민사와 관련돼서 소송이 벌어지면 민법전을 먼저 찾아보고, 민법전이 없으면 공법, 여러 가지 공법, 뭐 주택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데도 민사와 관련된 규정이 있으면 그걸 한번 찾아보고, 또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조약 중에서도 민사와 관련된 조항이 있으면 이게 여기서 법률이야. 그러니까 민사와 관련된 소송할 때 찾아보고, 하물며 대통령 명령은 원래 명칭이 시행령 뭐 이렇게 얘기하지 법률이라고 안 그래요. 근데 명령 중에서도 혹시 민사에 관한 것이 있으면 여기서 얘기하는 법률로 봐서 먼저 재판의 기준으로 삼아라.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규칙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에서도 민사에 관한 것이 있으면 여기서 얘기하는 법률로 볼 테니까 관습법 적용하기 전에 이거 먼저 적용해서 재판을 하고, 여기에도 없으면, 그러니까 성문화되어 있는 법 체계를 중심으로 봐서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 규칙, 조례까지 다 찾아봤는데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면 그때는 불문법으로서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마저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여기서 관습법이다라고 하는 건 관습과 관습법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관습법은 법인데 관습은 법은 아니에요.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관습법이 성립되는 과정을 보시면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어떤 지역에 오래된 관행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럼 이거를 사실인 관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관습이 성립하게 되는데 이 관습이 특정한 시점에 일반 대중으로부터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일반 대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대중들로부터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절대적으로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법적인 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적인 확신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관습법이 됩니다. 관습법이 된다. 법적 확신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관습법이 되는데 그전에는 관습법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즉 법이 아니다, 법이다. 그 차이는 뭐가 되느냐? 법인 경우에는 위반했을 때 상황이 달라져요. 관습법을 위반했다. 그럼 법적인 제재가 따르는 거지만 관습법이 아니다. 그럼 관습을 위반하게 됐다. 그런 얘기죠. 관습을 위반했다.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닙니다. 그럼 법적인 제재가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사법적인 제재는 뭐냐? 형사적인, 공법적인 제재는 벌금, 징역 뭐 이런 것들이 생기지만 사법적인 제재는 뭐죠? 손해배상이죠. 그러니까 관습법을 위반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하지만 단순한 관습을 위반했을 때는 도덕적 비난 가능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손배 문제까지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오래된 관행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다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법적 확신을 갖게 되면 이게 관습법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위반을 했다고요. 어떤 사람이 위반했는데 위반한 사람은 미안해. 이걸로 끝내려고 할 테고 상대방은 뭐야. 미안한 게 어딨어. 그로 인해서 나한테 손해가 생겼으니까 손해배상해. 라고 돈으로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야, 나에게 돌을 던져라. 하지만 돈은 달래지 마라. 그럴 테고 위반한 사람은 무슨 소리야. 나 돌 안 던질 테니까 돈으로 내놔라. 그리고 분쟁이 생기면 결국은 소송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결국에 재판상 판결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판사가 뭐라고 판결하냐면 네가 위반한 이 행위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으니까 손해배상을 해라. 아니면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판결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손해배상을 해라 라고 판결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네가 위반한 건 관습법이 맞다라고 하는 거고 손해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건 네가 위반한 건 관습법이 아니었다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법원의 판결은 관습법의 존재를 확인만 하는 것이지 법원 판결에 의해서 비로소 관습법이 성립하는 건 아니다. 자,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법원이 뭐라고 판단한다 그랬어요? 너는 손해배상 해줘라. 그렇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네가 위반한 그거는 관습법이 맞다. 그런 얘기잖아요. 확인만 해주는 거고 아예 손해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네가 지난번에 위반한 거 그건 관습법 정도는 아직 아니다. 그렇게 판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원 판결에 의해서 관습법이 성립하는 건 아니고 판결은 관습법의 성립을 확인만 해준다. 그럼 이때 이 판결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 판결은 원래 법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법의 존재 유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법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직권으로 판단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모든 관습의 존재, 관행의 존재, 또 그 관행이 법적 확신을 받았는지 여부를 법원에서 다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해서 입증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직권으로 판단하되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지 못할 때는 당사자가 주장해서 입증할 필요도 있다. 자,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 22페이지 이제 조리는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민법 제1조에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그래서 법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실질적 의미의 민법과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다라고 하는 건 민사에 관해서 소송이 됐을 때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이것도 봐야 되니까 이게 다 실질적으로는 민법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고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다라고 하는 건 1조부터 1118조까지 이렇게 법조문 책 형태로 나와 있는 민법전을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다, 요걸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 중에 일부분이겠지만 완전히 똑같은 건 또 아니에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번 과정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요거 세 개 법률, 관습법, 조리 여기가 성문법이고 이쪽이 불문화되어 있는 법들이다.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른쪽 여기서 법률의 형태는 그래요. 민법전뿐만 아니라 공법, 국제법, 뭐 명령, 규칙, 조약, 자치법규 이런 것들도 민사에 관한 것이면 다 여기서 얘기하는 법률로 보겠다. 또 헌법재판소 결정 중 민사에 관한 것도 여기서 법률로 볼 텐데 중요한 건 대법원 판례는 제외한다. 우리는 대법원 판례라고 얘기하지 판례법이란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제외한다. 그러면 불문법으로서 민법은요. 관습법과 조리가 있다. 그 관습법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관습법은 오래된 관행이 법적 확신을 받게 되면 그때 성립하는 것이고 법원 판결은 관습법의 존재를 확인만 해준다. 거기 그래서 관습법의 양쪽 가로 한쪽 가로 2번이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법적 확신을 가진 때 그리고 법원 판결에 의해서 존재가 확인이 된다. 그런 정도.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이에요. 그래서 관습법은 법원에서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소송이 됐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단 법원에서 관습법의 존재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조리입니다. 이 조리다라고 하는 건 사물의 근본 이치, 자연의 섭리 이걸 이제 조리라고 얘기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사람 조리에 맞게 말 참 잘한다. 이런 얘기 할 텐데요. 조리에 맞게 말 참 잘한다는 얘기는 사물의 근본 이치 누구나 들어도 설득력 있게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물을 보는 그 이치하고 똑같이 잘 설명한다. 그걸 조리에 맞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조리는 사물의 근본 이치, 자연의 섭리 이런 걸 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그냥 정의라든지 아니면 신의 칙, 뭐 신의 성실의 원칙 이런 걸 조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또는 뭐 양심, 사람의 양심 이런 것들을 그냥 전체적으로 조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리도 재판에 있어서 판단 기준이 된다. 그 얘기는 거기 한쪽 가로 2번에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말이 나와요. 법에 흠결을 보충한다. 그 말의 의미는 여기서부터는 성문법, 이게 다 불문법이라고 하는데 우위로도 한 번 더 자르면 여기는 다 법이잖아요. 여기는 다 법인데 조리는 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마저 없다는 얘기는 아예 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관습법마저 없다. 법률도 없고 관습법도 없다는 얘기는 법이 없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가 생겼다는 얘기죠? 법이 없는 걸 법의 흠결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에 흠결이 생기면 뭐가? 조리가 보충을 해준다. 그래서 법에 흠결을 보충해 주는 게 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중요한 말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판례. 판례는 우리 이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판례의 법원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에 판례 법원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삼권 분립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우리나라는 법원에 의해서, 즉 재판소, 법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법원에 의해서도 법이 하나 만들어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판례 법원성은 부정한다. 뭐 그런 정도. 아래 있는 내용은 나중에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 그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확인 문제도 지금 뭐 나중에 우리 공부 어느 정도 되고 때 풀어보시자고요. 그 다음에 권리와 의무. 자,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권리는 뭐고 의무는 뭐냐. 이제 법원에 관해서 했으니까 법원의 개념은 요거 3개 정도. 지금 복잡한 거 많이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 많이 했고 나중에 본 수업 들어가도 이 범위 조금 더 넘어갈 거예요. 이런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권리와 의무를 한번 보시자. 권리는 뭐고 의무는 뭐냐. 자, 권리라고 하는 건 일정한 이익을 향유케 하기 위해서 법이 인정한 힘을 권리라고 한다. 이걸 권리법령설이라고 해요. 한번 듣는 정도로 끝내고 앞으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의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의무는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따라야 할 법적 제한, 구속을 의무라고 한다. 그래서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동전의 양면은 500원짜리 앞에 한글로 500원 써 있고 뒤에 숫자로 500원 써 있어요. 그럼 앞면으로 내든 뒷면으로 내든 받아들이는 사람은 동일한 가치로 받아들여요. 즉 500원어치 권리가 있으면 500원어치 의무가 있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권리는 법이 인정한 힘이다. 일정한 이익을 향유케 하기 위해서. 또 그 이익을 향유하는 과정에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를 제한을 의무라고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모든 법이 다 의무 위주로 쓰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 고대국가, 전제국가 시대는 왕의 말이 곧 법이었었어요. 그래서 왕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짐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해라, 저런 일을 해라,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법이 전부 의무 위주로 쓰여져 있다가, 자, 중세 이후에 근대 국가에 점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시민들이 시민의식이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민혁명이다, 무슨 뭐 권리장전이다, 뭐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의식이 생겨서 시민들이 결국은 왕이고 국가고 곧 시민들이 내는 세금 갖고 먹고 사는 거 아니냐. 시민이 세금 안 내면 왕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국가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주권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회계약설 이런 얘기들, 루소라든지 홉스 같은 이런 자들이 이제 사회계약설, 이 사회라고 하는 건 국민이 세금을 내면서 국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묵시적인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가 성립된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천부인권론 그래요. 모든 인권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비록 왕이라고 하더라도 그 인권을 마음대로 묵살할 수는 없다. 이런 사상들이 점점 대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힘이 세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국가에다가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세금을 내는 만큼 당신은 우리에게 이걸 해주시오, 저걸 해주시오 라고 요구하기 시작하고 그걸 문서로 남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요구하기 시작한 걸 문서로 남겼다.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뭐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권리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현대 국가의 모든 법은 거의 다 이 권리 위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무에 관해서는 규정이 많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머릿속으로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집중적으로 권리에 관해서 공부를 하지 의무에 관해서는 많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의무를 같이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권리에 관해서 권리의 의 공부를 했고요. 그럼 권리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하는데, 권리의 종류는
크게 뭐 한 8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와 그 다음에 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 이렇게 2가지 정도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권리의 내용에 따라서 재산에 관한 권리, 재산권, 가족에 관한 권리, 가족권,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권리, 인격권, 그 다음에 어떤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갖는 권리, 사원권, 그래요. 재산에 관한 권리 대표적인 게 물건에 대한 권리, 물권, 사람에 대한 권리, 채권,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가족권은요, 가족권은 친족권, 이건 물권, 채권, 친족권, 상속권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고요. 인격권이다 라고 하는 건 생명권, 신체권, 자유권, 정조권 이런 거잖아요. 생명, 신체 이런 거예요. 사원권이다 라고 하는 건 공익권과 자의권인데 요거 개념이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 뭐 문자적인 의미 또 많이 들어봤던 의미들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게 없는데요. 요건 근데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우리 사단법인 공부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있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같이 어울리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회를 구성하게 되는 거고 그 구성원들 중에서 특별히 어떤 이익이 맞는 사람 또는 특별히 어떤 의사가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네끼리 또 다른 하나 단체를 만들 수 있어요. 그걸 이제 뭐 법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지네끼리 어떤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사원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단체 운영에 관한 권리 공익권, 단체로부터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자의권 이렇게 나눠진다. 뭐 이런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인격권에 관해서 우리가 나중에 한번 공부할 거예요. 인격권은 생명권, 신체권, 자유권, 정조권 이런 것들인데 이런 물권이나 채권이나 이런 것들은 한번 침해가 되면 손해배상으로 완전한 보상을 받기가 쉬워요. 근데 이 인격권이라고 하는 건 한 번 침해가 되면 손해배상만으로 완전한 전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격권은 사전적 예방적 구제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 25페이지에 한쪽 가로 3번에 동그라미 3번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격권이 침해되면 그 손해배상만으로 완전한 손해 전보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해서 가해자에 대해서 현재 침해 행위의 배제는 당연히 할 수 있고 또는 장래 침해 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적 예방적 배제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그 사전적 예방적 구제 수단도 강구할 수 있다. 그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작용에 따른 분류는요, 형성권이 있고요. 형성권이 있고 지배권이 있어요. 지배권이 있고 항변권이 있고요.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종류 정도만 이제 알아두셔도 관계는 없어요. 제가 이제 순차적으로 얘기하려고 처음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민법을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자, 가장 멋있게 얘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도 굉장히 품위 있게 멋있게 얘기하는 방법은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 위주로 공부해라. 이거 모든 선생님이 다 얘기하면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에 어떤 과목에 어떤 선생이든지 지 과목을 다 암기 안 한 선생이 있으면 나오라 그러세요. 다 암기하고 있어. 다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암기를 했으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암기도 해야 되고 이해도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게 먼저냐? 암기를 먼저 하고 이해를 나중에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해를 먼저 하고 암기를 나중에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이건 뭐 이러냐? 그렇죠. 어떤 걸 위주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두 가지 병행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정해 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는 이해를 먼저 하고 암기를 나중에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여기 권리의 종류는 암기 먼저 하고 나중에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건 제가 암기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 드려요. 암기 코드다라고 해서요. 내용에 따른 분류예요. 제가 인사죠. 조카가 인사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선물의 내용이 달라지죠. 제가 인사했니? 또 여기서 쟤는 이 제가 아닌데요. 그러면 그냥 안 놔두죠. 자, 그래요. 제가 인사. 그 다음에 작용에 따른 분류는요. 형, 지항청이에요. 형, 지항청. 형이 지가 항상 깨끗한 척한다. 깨끗한 작용을 하는지 안다. 그래서 형지항청 이런 정도를 알아두십니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는 거고요. 개념을 조금 설명하면 형성권이다라고 하는 개념이요. 형성권. 이게 이제 일본식 표현이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형성권은 표의자는 의사 표시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의자가 일방적으로 의사 표시하게 되면 표의자가 원했던 대로 법률 효과가 나타나는 걸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게 웃기는 권리예요, 이게요. 그래서 갑하고 을이 있는데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의사 표시의 내용이 A라고 의사 표시하게 되면 여기에 A라고 하는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 그러냐면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성권. 그러면 지배권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지배권은 우리 물권이 가장 대표적인 지배권입니다. 그 객체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배권이다. 그래서 그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혼자서 독점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지배권이다. 그럼 대표적인 게 뭘까라고 하는 거죠. 물권이 지배권이다. 물권이고 또 인격권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내 인격은 내가 직접적으로 배타적으로 지배하면서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물권이나 인격권 같은 게 지배권인데 우리 시험 보면 이거잖아요. 물권 그러고요. 항변권이다라고 하는데 항변한다. 어디서 말 들어보셨죠? 지나가다가 아무나 얼굴 보고 항변 그러면 그 사람 깜짝 놀랄 겁니다. 뭐야? 얼굴 치워 그러겠죠? 그래요. 누군가가 나에게 권리 행사했을 때 그 권리의 효력 발생을 저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항변권이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A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해서 A라고 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데 을이 갑에 대해서 저항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라고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항변권이다. 근데 이제 이 항변권은 상대방의 권리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권리는 인정하되 그 효력 발생을 저지시킬 수 있는 권리. 이걸 항변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상대방의 권리의 존재는 일단은 인정한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상대방의 권리의 존재는 일단 인정한다. 다만 그 효력 발생을 잠시 저지할 뿐이다. 영원히 저지할 뿐이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요. 잠시 저지하는 걸 연기적 항변권, 영원히 저지하는 걸 영구적 항변권이다. 중요한 개념이 상대방의 청구권의 존재는 인정한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청구권이다라고 하는 건 상대방에게 특정한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청구권인데 그 청구권에 물권을 가지고 행사하면 물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을 가지고 행사하면 채권적 청구권이다. 가족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하면 가족법상의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물권자가 청구권을 행사한다. 물권자가 물권의 배타적 지배를 해야 되는데 그 배타적 지배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게 행사하는 걸 물권적 청구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적 청구권. 그러니까 물권자만이 행사하는 것이고 채권자만이 행사하는 거예요. 가족법상의 청구권 마찬가지죠. 가족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가족에게 행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족법상의 청구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물권적 청구권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이 물건이 내 물건인데 내가 배타적으로 지배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가져가고 지배하고 있으면 야, 그 볼펜 내 거니까 나에게 돌려줘라.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이번에는 내가 빌려줬어요. 1시간 있다가 돌려받기로 했는데 1시간이 됐는데 이 친구가 안 돌려줍니다. 그럼 어이 시간 됐으니까 돌려줘. 이건 계약의 내용에 따른 반환 청구권이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고요. 또 물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죠. 이제 내 물건 돌려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권은 계약의 기초에서 발생한 청구권이다. 뭐 이렇게 복잡하긴 해도 이렇게 일단 한번 알아두셔야 되는데 어쨌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니까 현재 채권자만 하는 것이고 현재 물권자만 하는 것이다. 가족법상의 청구권을 예를 들면은 자, 부부간에는 동거 청구권이 있어요. 근데 남편이 집을 나가서 안 들어와요. 그럼 부인이 남편에게 어이 바깥에서 헤매지 말고 들어와서 살지 라고 부부간에 동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때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 안 들어온다고 부인이 옆집 아저씨한테 행사했다간 그 아줌마한테 맞아 죽는 일이 생기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관계에 있는 자에게만 행사한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물권이 없으면 물권적 청구권도 없는 것이고 채권이 없으면 채권적 청구권도 없는 것이고 가족관계가 아니라면 가족법상의 청구권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청구권은 원인이 되는 또는 기초가 되는 권리와 분리해서 청구권만을 팔아먹을 수는 없다. 양도할 수는 없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형성권은 그 1번 정도만 보세요. 표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대부분이 단독행위, 일방적 의사표시, 즉 하나의 의사표시만 가지고도 효력이 발생한다. 단독행위. 그 다음에 지배권, 그래요. 지배권의 대표적인 거 물권이 있고 인격권이 있다. 그런 정도.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항변권이 있는데 상대방의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 효력 발생을 저지한다. 그래서 영원히 저지, 영구적, 일시적으로 저지, 연기적 항변권이 있다.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과 가족법상의 청구권이 있는데 그 4번에 청구권은 그 원인이 되는 권리와 분리하여 청구권만 양도하거나 청구권만을 독립적으로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권리들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러한 권리들이 말이죠. 서로 간에 충돌하기도 하고 또 경합하기도 합니다. 즉 권리의 충돌과 경합이다라고 하는데 충돌하기도 하고 경합하기도 한다.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과 물권이 충돌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채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또 권리의 경합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먼저 권리의 충돌이 뭐냐. 권리가 충돌한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의 물건이 있다. 또는 어떤 법률 관계, 어떤 계약 관계가 있다. 근데 이 위에 존재하는 권리가 2개 이상이더라. A라고 하는 권리가 있고
B라고 하는 권리가 있더라. 그런데 이 물건의 처분을 통해서 이 물건을 처분하게 되면 A라고 하는 권리도 만족을 받고 B라고 하는 권리도 만족을 받는다. 그러면 아무 분쟁이 안 생길 거예요. 근데 A라고 하는 이 물건의 처분을 통해서 A라고 하는 권리와 B라고 하는 권리가 모두 만족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권리를 먼저 만족시킬 것이냐. 이게 이제 권리 충돌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만족하지 않으면 니네끼리 알아서 힘센 놈이 대충 해결해라. 그러면 A권하고 B권하고 아주 격렬한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죽이려고 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조금 더 쉽게 예를 들면 이거 매각대금이 5억이 나왔는데 A라고 하는 권리가 3억짜리고 B라고 하는 권리도 3억짜리다. A를 먼저 만족시키면 B에게 1억의 손해가 생기는 거고 B를 먼저 만족시키면 처분해갖고 5억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3억 먼저 다 주고 나면 A에게 1억의 손해가 생긴다고요. 또 균등하게 나눠주면 반씩, 즉 5천만 원씩 5천만 원씩 손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먼저 만족받기 위해서 분쟁이 심하게 일어날까 봐 처음부터 권리의 종류에 따라서 이런 충돌이 일어나면 어떤 권리가 우선한다라고 정해놨어요. 그래서 두 가지 권리가 다 물권인 경우에 하나는 물권이고 하나는 채권인 경우에 둘 다 채권인 경우에 어떤 걸 먼저 만족시킬 것이냐라고 해서요. 요거는 여기까지만 알아두시고 더 이상 안 보셔도 됩니다. 기본서니까 제가 책이니까 교과서니까 설명을 써놨어도 우리 개념 권리의 충돌이 뭐다라고 하는 거요. 요거 이해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의 충돌은 하나의 물건이나 하나의 법률관계, 하나의 생활사실 위에 두 개 이상의 권리가 존재하고 두 개의 권리를 모두 만족시키지 못할 때 어떤 걸 먼저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가 권리 충돌의 문제다. 그러면 권리의 경합은 어떻게 볼 것이냐? 권리의 경합이다라고 하는 거죠. 권리의 경합은 하나의 물건이나 하나의 생활사실 여기에서 발생돼서 나오는 권리가 이게 그림 모양 좀 잘 봐주세요. 발생돼서 나오는 권리가 A라고 하는 권리도 있고 B라고 하는 권리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A라고 하는 권리와 B라고 하는 권리는 목적이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목적이 동일하다. 그 말의 의미는 A라고 하는 권리와 B라고 하는 권리가 전혀 다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 행사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면 이거 행사를 통해서 혹시라도 만족이 되면 당연히 얘도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만족이 되는 효과가 생겨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행사를 통해서 얘가 만족을 갖게 되면 이것도 만족을 얻는 일이 생긴다. 근데 문제는 두 개의 권리는 전혀 다른 권리이기 때문에 A만 행사할 수도 있고 B만 행사할 수도 있고 A를 행사하고 순차적으로 B를 행사하든가 그 반대로 B 먼저 행사하고 순차적으로 A를 행사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두 개를 동시에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권리예요. 소멸시효도 행사 방법도 다 다른 권리인데 문제는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 행사를 통해서 행사를 통해서 만족을 얻게 되면 다른 것도 같이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게 권리의 경합이다라고 하는데 요거하고 비교해야 될 게 법규의 경합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법규를 다른 말로 법조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법규의 경합, 법조의 경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하고는 또 조금 달라요. 그래서요, 법 자체가 A라고 하는 법과 B라고 하는 법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의 법규 내에서 법 조문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화살표의 방향이 이거예요. 하나의 생활 사실이나 하나의 법률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이 A라고 하는 법도 적용할 수 있고 B라고 하는 법도 적용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조문도 마찬가지입니다. A라고 하는 조문도 B라고 하는 조문도 물론 이제 여기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뭐 자, B라고 하는 조문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자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법 또는 A라고 하는 조문, B라고 하는 법 또 B라고 하는 조문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때 A법이 적용이 되면은 B법을 적용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A법이 특별법이고 B법이 일반법인 경우에는 A법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B법은 적용을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똑같이 일반법이라고 하더라도 A법에서 A라고 하는 법이 적용될 때 B법은 배제된다 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해서 A법이 적용이 될 때 B법은 적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한 가지 법만, 하나의 법만 적용됨에 따라서 권리도 하나의 권리가 생기는 걸 법조의 경합이다. 아, 개념이 좀 어렵네요. 그죠?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집에 가셔갖고. 이렇게 A권, B권을 하나의 법률관계, 하나의 물건 또는 하나의 생활사실 위에 존재하는 권리가 두 개 이상인데 이거 처분을 통해서 모두 만족시키지 못할 때 어떤 걸 먼저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가 권리의 충돌이라고 한다면 권리의 경합은 하나의 생활사실, 하나의 법률관계에서 발생돼서 나오는 권리가 두 개 이상인데 두 개는 발생 근거, 법적인 근거도 행사 방법도 완전히 서로 다른 권리인데 문제는 목적이 동일하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행사를 통해서 만족을 얻게 되면 나머지도 덩달아서 만족을 얻는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자, 요거 A만 행사할 수도 있고 B만 행사할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고 동시에 행사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법조, 법규의 경합은 요거하고 화살표가 반대죠. 하나의 법률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이 두 가지 이상의 법이 있는데 처음부터 하나만 적용해서 권리가 하나만 발생하는 것. 그 이유는 이게 특별법이고 일반법이면 특별법이 먼저 적용되는 것이고 또 같은 일반법이라고 하더라도 이 법에서 다른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해서 이 법이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적용이 돼서 권리도 하나만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념 정리를 좀 해두시고 나머지는 암기할 사항이에요. 근데 벌써부터 뭐 이렇게 암기할 거 너무 얘기하고 그러면 여러분 쓰러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한 건 안 합니다. 그 대신 이 개념 같은 게 정리가 잘 돼 있어야 우리가 본 수업할 때 정말로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본 수업에서 진도 나가야 되는데 이게 뭘까? 이래버리면 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 잘 하시고 나머지는 암기 사항인 거예요. 암기 사항이고 물건의 종류도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물건의 종류도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 해봐야 암기도 안 되고 했다가 버스 타면서 한번 딱 카드 찍으면서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권리의 충돌 그래요. 권리의 충돌의 개념에 양쪽 가로 1번에 하나의 물건 또는 생활사실 위에 여러 개의 권리가 존재하고 그 물건 또는 생활사실이 모든 권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이걸 권리의 충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권리의 경합이 나오잖아요. 권리의 경합에 하나의 생활사실 또는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가 두 개 이상인데 각각의 권리는 발생 원인도 다르고 소멸시효도 각각 진행되는데 동시에 행사 또는 순차적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행사하여 만족을 얻으면 나머지는 존재 가치를 잃고 소멸한다. 이거예요. 거기
하지 말래는 한쪽 가로 1번, 2번 집에 가갖고 암기하면 이건 머리 아파서 안 돼요. 하라는 거 정도만 하셔도 하라는 거 정도 하시면서 순차적으로 잘 쫓아오시면 절대 90점 맞아요. 너무 많이 맞으면 옆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잖아. 내년에 어려워진다고 90점이 너무 많이 나오면. 그래요. 딴 사람은 다 틀리고 나만 맞으면 되지 뭐 그러면. 그죠? 쉽진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법조의 경합이에요. 하나의 법률 관계나 생활 관계에서 2개 이상의 법조를 적용할 수는 있으나 하나의 법조가 다른 법의 적용을 배제해서 하나의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서 처음부터 하나의 권리만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게 법조의 경합이었다. 개념 정리 그렇게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번에 보시면, 그러면 이러한 권리는 무제한으로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느냐. 원래 자유방임주의 국가 사회에서는요, 권리를 행사하는 자, 그 누구도 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내 권리를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해방이 막 되고 자유의 개념이 막 쏟아져 들어올 때 옆 사람을 딱 때려요. 왜 때려? 그럼 내 자유지. 그러죠. 그럼 옆 사람은 때립니까? 망치 들고 와버리죠. 예, 그래서 망치도 두들겨 패면서 또 싸움도 나고 그래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처음에 자유의 개념을 사회 시간에 조금 배우기 시작하면서 옆 사람 때리죠. 왜 때려? 그러면 내 자유야? 그럼 같이 치고받고 또 싸우죠. 그 일 갖고 또 치고받고 싸우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유방임적으로 너무 권리 행사를 제한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해서 권리 행사를 일부 제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권리 행사의 한계를 정해놓기 시작하는데, 이 권리 행사의 한계는 근대 국가 시대에는 없었어요. 현대 국가 시대로 들어오면서 권리 행사의 한계를 하나씩 정해놓기 시작했다.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지는데, 자, 요거는 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할게요. 조금 쉬겠습니다.